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8월 25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아유, 기운이 쭉 빠지죠. 예. 밤사이 시장이 우리의 기운을 북돋아 주기는커녕 금요일을 해롱해롱하게 만드는 그런 시장이 쭉 이어졌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었던 3대 지수 모두 바로 장 초반에 바로 하락 전환을 하면서 장중 내내 낙폭을 더 키워갔고요. 장 막판 거의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어제 시장이 국가극이죠. 그렇습니다. 여의도에는 비가 아직은 오지 않습니다. 비 온다라는 소식이 있었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시장 보느라 날씨 정보는 챙기지 못했는데 자, 오늘 뭐 과학자 같다, 눈이 보다. 아니, 여러분, 저희는 컨텐츠로 승부하는 방송이지 외모로 승부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그쵸?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얼굴이 뭐 호빵만해지건 눈이 실만해지건 이런 것보다는 시장이 올랐나 내렸나, 이제 올랐으면 뭐 때문에 하락했으면은 무엇 때문에 하락했나, 그 부분에 더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대 지수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하락을 했는지 그 원인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호 교수와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주 있었던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또 총정리 해보는 시간, 또 오늘 시장의 이러한 변동성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여러분들이 또 해답을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월가의 소식은 오랜만에 휴가를 마치고 이제 상큼하게 돌아오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월가 이야기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뭐 러셀 2000까지 모두 4대 지수도 하락을 했는데 S&P 500은 1.35%로 하락폭이 꽤 컸죠. 다우 지수도 1.08%,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하락을 했는데 제가 키워드로 잡은 게 뭐 엔비디아의 실적, 어제 저희 막 거의 샴페인만 안 터뜨렸지 축제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장 초반에는 물론 갭상승해서 5% 넘게 출발을 했으나 결국에는 줄줄줄 흘러내리는 모습,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이 다 그랬는데요. 이유는 지금 잭슨홀에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은 아직 좀 있다가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다른 뭐 여는 총재들의 발언들이 계속 전해지는데, 물론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매파적인 발언이 더 힘에 실리면서 파월도 굉장히 또 강력한 어조의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시장의 가장 큰 하락의 배경이 됐고요. 국채금리도 어제 좀 진정세를 되찾았는데 다시금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용을 조금 보자면요. 일단 뭐 비둘기파 쪽에 있었던 발언도 있었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충분히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 거의 이제 마무리 수순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발언을 했다면, 반대로 보스턴 연은 총재인 수전 콜린스는 잭슨홀에서 마켓워치라는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은 중간 어디쯤에 있다. 나의 스탠스는 중간 어디쯤에 있다. 매냐 비둘기냐. 근데 원래 이분은 약간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금리의 정점이 어딘지 알 수 없다. 점도표로 다 찍어놓고서 이렇게 금리의 정점을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열린 결말을 이야기하면 시장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추가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테이블에서 절대, 뭐 never, ever 뭐 이런 단어를 썼겠죠. 절대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 참 이런 이제 발언이 시장에 전달되면서 시장은 다시금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고용은 여전히 또 강했습니다. 주간 신규 보험 청구자 수,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3주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또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여전히 고용은 탄탄하기 때문에 연준이 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아있다. 한 주 동안 신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들을 보니까 전주보다 10,000명 정도 줄어들었고요. 23만 명으로 집계가 됐고, 전문가 예상치였던 24만 명보다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발표됐던 경제지표 미국 내구재 수준은 전달보다 5.2%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 4월 이후에 가장 가파르게 감소를 한 것이고요. 제조업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제 내구재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지표로 최근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 가운데 S&P 500 내 11개 섹터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단 한 섹터도 오른 섹터가 없고요. 맵을 봐야 하는데 불구죽죽한 맵을 여러분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되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좀 속상했었던 건 어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굉장히 이제 반도체주들의 상승 랠리가 보여질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요. 엔비디아는 0.1%에서 소폭 상승으로 마감됐고요. 다른 종목들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후발주자인 AMD 7% 가까이 하락했고 인텔의 주가도 4%대 그리고 퀄컴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의 종목들 모두 2%대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와는 너무 정반대의 모습이죠.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비롯한 기술주들도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2%, 애플도 2%, 구글 2%, 메타의 주가도 2.5%, 아마존 2.7% 하락했고요. 어제까지 상승을 이어갔었던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한 기업들도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2.8% 하락했고요. 포드, GM, 니콜라 등의 종목들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 금융주 쪽에서는 조금 소폭 초록불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확실하게 시장에서 선방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0.6% 소폭 강세 등을 보였고요. 국제유가가 다시금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중에는 다시금 4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 보였지만 결국에는 배럴당 WTI 기준으로 78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에너지주들은 이에 영향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고요.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들 좀 보자면요. 저가 제품 판매하는 업체 달러트리가 실망스러운 3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13%가량 하락을 했고요. 보잉 같은 경우에는 737 맥스 기종에 또다시 결함이 발견되면서 인도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경고와 함께 주가가 5%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어퍼몰딩스도 실적 발표했는데요. 분기 실적 예상보다 좋아졌다라는 발표 이후에 주가는 이 가운데 10% 넘게 올랐고요. 반면 노드스트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수익 그리고 앞으로 더 이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4%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아니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8.3% 하락을 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얼타뷰티가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2% 정도 올랐고요. 갭 같은 경우에는 좀 엇갈렸어요. 내용을 보면은 주당 34센트의 수익을 기록을 했고 주당 순이익은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 상회했지만 매출은 미스했는데 주가는 2% 정도 올랐습니다. 경영진은 재고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보고를 했고요. 이 가운데 3분기 매출 분석이 예측인 6.8% 감소와 비교해서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낮은 속도로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2%대 상승을 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소비 관련한 기업들이 약간 또 주가가 엇갈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는 지금 좀 크게 하락했었던 빅테크를 비롯한 기술주 그리고 여타 다른 시장에 대한 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너무 혼란스럽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변동성이 정말 예상대로 극심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한번 이분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신층 인터뷰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이제 41분에 막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번 주에 너무 뭔가 이슈가 많고 그 급박한 시장의 변동 속에서 어제는 또 오늘 아침 라이브와 함께 하려고 오늘은 이번 주 한 주 내내 있었던 주요 이슈들 우리 교수님의 코멘트를 쭉 들어볼 텐데 일단은 어제 시장이
그러니까 밤사이 시장이 엔비디아의 영향을 확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뭐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뭐 매파적 발언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매크로적으로 보면 이제 파웰의 이제 목요일 날 그 미국 시간으로 10시에 아마 이제 기자회견 네. 발언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뭐 걱정, 뭔가 좀 그 강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실제 뭐 파웰이 되게 합리적인 분인데 그리고 시장과 교감을 잘하는 분인데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엔비디아가 진짜 제가 어제 나와서 이제 만루 홈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엄청난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역시 그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꼭 그 엔비디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 지금 이제 퍼가 한 20배쯤 되고 그 7개 종목 빅테크 플러스 엔비디아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한 30배 정도 되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시장이 느껴서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파웰의 의장에 대한 그런 그 변명은 약간 좀 그런 핑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옛날에 한국에는 그 자산운용사가 3개밖에 없었습니다. 한국투신, 대한투신, 국민투신. 네. 그러니까 우리 여행커 태어나기 전에.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거기 다니진 않았지만 연초에 포트폴리오를 열심히 운영을 해서 네. 연말에 이제 마감을 하는데 사고 팔고 많이 하죠. 나름대로 펀디멘털 계산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근데 1년 동안 매매를 안 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곧참 그 매니저가 네. 너 1년 동안 한 거랑 매매한 거랑 가만히 있었으면 어느 게 더 낫냐.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매매를 안 한 게 더 낫다. 그럼 그래서 어떻게 또안 우리가 할 수가 장기 없잖아요. 투자를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그쵸.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게 이제 사고 파는 거를 해야 그 일을 책무를 다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 좋은 일이죠. 그쵸. 사고 팔면.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죠. 물론 뭐 단기 트레이딩 하셔서 수익 많이 보시는 분들도 일부 극소수 있으시겠지만 그냥 두면 그냥 뒀다라고 해서 그냥 안 좋은 기업을 그냥 둔다는 게 아니라 정말 투자할 만한 기업을 그냥 오래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았다라는 평균을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4가지 주제로 함축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하나씩 좀 예고를 네, 그래서 뭐 부탁드릴게요. 매크로 얘기랑 그 다음에 개별 기업 얘기, 상장을 앞둔 회사 얘기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뭐 중국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죠. 부동산 시장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그 얘기는 제가 깊이는 안 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투자에 미국 투자나 한국 투자에 얻는 시사점은 중국 위안화, 국내 원화가 상당히 고공행진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원화가 이제 위안화가 약세를 된다는 얘기죠. 펀더멘털이 떨어지니까 반면에 이제 미국 달러는 강세를 보이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어제 뭐 엔비디아가 진짜 만루 홈런을 쳤는데 제가 잠깐 어제 나와서 또 3%에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한 40배, 45배 퍼로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가 이 정도 실적을 내고 내년에 뭐 한 1,000억 달러 매출을 올리고 순이익률이 50%라고 가정을 하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퍼가 25배밖에 안 돼요. 네. 애플보다도 저평가되죠. 그래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뭐 여러 가지 가정이 들어가지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ARM이라는 그 전 세계 그 스마트폰 디자인, 그러니까 반도체에 들어가는 칩 디자인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케임브리지에 그 위치한 그 회사가 이제 나스닥 상장을 신청을 했죠. 그래서 네. 지금 외신에서는 상당히 그 많이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RM이나 소프트웨어가 우리는 엔비디아의 수혜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한국 기업 치고 뭐 미국에 대표적으로 상장한 게 얼마 전에 한 3, 4년 전에 쿠팡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상장되는 기업들 올해는 상장이 별로 없습니다. 네. 작년에도 별로 없었고 근데 상장 이슈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개별 기업 이슈인데 이게 이제 그 매크로 시장에도 시사점이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미국 경제가 명목 기준으로 성장을 매년 10% 이상 했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5에서 10% 오르고 물량이 조금씩 성장을 하다 보니까 명목 성장이 10%가 가능했는데 올해 이제 개별 기업들이 그동안 한 20% 이상 가격을 올린 결과
소비자들이 상당히 저항이 있습니다. 물건을 안 사요. 그래서 초콜릿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을 보면 실적을 보면 판매 물량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약간 그런 그 저항감이 있고 자동차는 왜냐하면 지금 모기지 금리가 어제 7.2%를 찍었거든요. 네. 미국에서. 그러면 개인들이 대출 받은 거 원금하고 이자 갚고 자동차 그 오토 파이낸싱 받은 거 갖고 나면 쓸 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상당히 지금 하반기 들어서 좀 위축되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월마트도 이제 그런 약간 시그널을 줬는데, 그래서 뭐 소비자가 여기서 완전히 꼬꾸라지는 건 아닌데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선별적으로 소비 그 지출을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이제 하반기 경제 성장이 미국이 조금 둔화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그렇다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얘기도 뭐 이번 주 지난주 내내 참 이야기가 많았는데 뭐 일각에서는 큰 문제 아닐 것이다. 중국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다. 이번에는 조금 걱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교수님이 보시는 중국 이슈는 어떨까요? 요 그 다음 페이지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그 큰 이슈가 아닌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닌 것이 아닌 상당히 것이다. 심각한 이슈죠. 이것은 이제 전 세계 주요국, 뭐 한국은 빠져 있지만 미국, 중국, 일본, 그다음에 이제 유럽 각국에서 GDP에서 이제 비중을 보는 거예요. 뭐의 비중이냐 하면 건설과 부동산 투자의 비중인데, 일본도 뭐 90년대, 80년대, 90년대 이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버블을 겪었고, 네.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2008년에 버블을 겪었는데, 그래도 GDP 대비 건설 부동산 비중이 20%를 거의 안 넘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또 좀 작은 나라 중에 버블을 겪었던 아일랜드 같은 데가 20%를 좀 넘었고, 그런데 이제 중국은 그 건설 부동산 투자 비중이 한 3, 40년 전에 10% 미만이었다가 최근에는 진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30%를 육박하는, 특히 이제 이러한 대국이 그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이렇게 한 내수 부분에 그 의존한다는 것은 대단히 리스키하고 이것을 소프트 랜딩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중국이 명목 기준으로 10% 이상 성장을 해서 빚이 많고 이렇게 집중이 돼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관리 가능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성장으로 이걸 커버하는 게 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제 유튜브도 찍고 관련돼서 뭐 여기 3프로 와서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을 월가 전문가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분 중에 하나가 레이 달리오예요. 브리지워터 창업주. 이분 뭐 옛날 3, 40년 전부터도 자주 방문하고 중국에서 펀드도 많이 팔고 네. 그다음에 투자도 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링크드인에 이런 걸 올렸어요. 중국의 지도자들은 밖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워낙 똑똑해서 과거 역사를 보든 이 사람들의 지혜가 있든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부채 축소, 딜레버리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이제 저의 그 동료였던 미국 증권사 중국 대표의 얘기를 빌으면, 아직 중국의 시주석을 포함한 중국 당국자가 이 문제를 우리 시장에서, 한국에서 가령 걱정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본격적인 해결책, 부채를 줄이는, 축소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어서, 그렇다면 위안화가 지금 7.2, 7.3에서 이제 뭐 고공행진을 하죠. 7.0 미치였죠, 작년에는. 네. 근데 아마 7.5를 넘고 7.8, 한 8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보면 원화가 위안화를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위안화, 원화, 뭐 엔화도 더불어서 좀 약세를 보이고, 반면에 이것은 우리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그러니까 미국 수출 많이 하는 IT들은 하여간 하반기에 기업의 이익이 상당히 회복이 돼야 되는데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항, 부담을 좀 느낄 것입니다. 네. 지금 중국 정책 자체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정부가 이전처럼 잘 이렇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의 이면을 보면은 이 내부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많이 그러니까요.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그 외국 주권사에서 나오는 게 네. 그 제목을 재밌게 줬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투자 심리, 경제 심리를 그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정책을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다. How not to boost confidence.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우리 아는 것처럼 청년 실업률 그 통계 발표를 중단을 했죠. 7월 데이터부터. 이게 이제 되게 이제 그 베어리시한 겁니다. 솔직히 이런 중요 매크로 데이터 발표를 중단을 하면. 마음대로 다 이렇게 막 하는 게 참 더 신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발표를 중국 안 데이터는 잘 옛날부터 믿지 그쵸. 않죠, 되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그 국영 그 금융기관들, 그러니까 중국은 뭐 금융기관들 대부분 중국 공산당의 대주주입니다. 이제 여기 금융기관들 임금 삭감을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허리띠를 알아서 졸라매자. 근데 이것도 이제 위에서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의료 헬스케어 산업의 부패 그 잘못 적었는데 반부패 조사를 네. 강화하는 걸 또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큰 정책을 화끈하게 발표해서 심리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조그만 정책을 계속 발표하면 시장은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금리를 조금 뭐 미세 조정하는 거 이런 건 별로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책이 하여간 당분간은 거꾸로 가는 것인데 이것은 좀 베어리시하다. 그래서 이제 환율이 위안화가 고공행진을 당분간 계속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좋지는 않죠. 예. 중국 문제가 이제 뭐 늘 발견이 되면은 이야기를 하지만 하루아침에 해결될 부분은 아닌데 이게 괜찮아진 것 같아도 이 괜찮아진 게 아니라 약간 시야에서 멀어질 뿐이지 항상 잔존해 있는 악재로 언제나 시장이 좀 약해졌을 때 떠오를 만한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염두해 둬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엔비디아. 엔비디아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어제 그래도 뭐 실적이 왜냐하면 금년에 200% 이상 올랐고 3개월 전에, 그러니까 이제 바로 전 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한 70% 올랐죠. 이제 그걸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만루 홈런을 쳤지만 어제 뭐 주가가 안 빠진 것만 해도 대단히 선방했다고 또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여기 3프로 나와서도 얘기를 했는데 가장 그 초점이 얼마만큼 시장이 상향 조정을 하느냐. 오.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그런 그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사이클이 될 때 실제 자기가 마음에 느끼는 것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너무 잡았다가 나중에 하향 조정하면 자기가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반면에 돈을 그 집행하는 네. 펀드 매니저나 투자가들은 자기가 느끼는 것만큼 계산으로 나온 것만큼 판단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 추정이 좀 보수적일 수 있다고 보는데 골만이 어제 바로 수익 추정 발표를 했는데 화끈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년 2분기가 지나갔는데 나머지 6개월을 반영한 이번 회계연도 기업이익을 순이익을 43% 상향 조정을 했고 내년 그러니까 2025년 1월에 마감되는 내년 회계연도 순이익을 63%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만 애널리스트가 다른 애널리스트보다는 좀 불리시하지만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했다고 가정을 해도 퍼가 28배. 그러니까 애플보다도 퍼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제 생각에는 이 고속 성장이 지속될 텐데 그래서 뭐 상당히 매력을 다시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최근에 보면 거래가 엄청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만 해도 그러니까 그저께네요. 그저께 그 엔비디아 하루 거래액이 49조 원. 그러니까 테슬라를 넘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합친 거래액의 2배보다도 많죠. 요즘 두 개 합치면 한 20조 원 좀 넘는데 그래서 엄청난 거래가 터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단순하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그 3프로 청취자분들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아주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면 왜냐하면 다음 분기 지금 시작된 이번 분기에 매출액이 한 160억 달러 정도는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거보다는 앞으로 1년을 놓고 보면 매 분기 그 매출액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 분기에 200억 달러, 그러면 이제 1년에 800억 달러 곱하기 50% 순이익률. 왜냐하면 지난 분기 46%였거든요. 근데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고 고정비가 분산화가 되면 마진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순이익이 400억 달러. 그래서 이제 지금 시총으로 나누면 이제 퍼가 29배인데 네. 이건 이제 기본적인 가정이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내년에 이제 매출액이 800억 달러가 아니고 1000억 달러가 되면 한 130조 원쯤 되고 마진은 똑같이 가정을 하면 순이익이 500억 달러, 65조 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퍼가 23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 4, 50배 퍼가 되는 회사여서 항상 부담을 느꼈죠. 좋은 회사인지는 알지만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제가 보기엔 매력이 있고 제 지인 중에 그 한국에서 AI 회사를 뭐 훌륭하게 하는 분이 있는데 네. 한국에도 이제 AI 이런 그 반도체를 하겠다 뭐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엔비디아랑 비교가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압도적인 우위.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AI 혁명 초기에는 우리가 옛날에 20세기 초에 전기가 보급되고 20세기 말에 개인용 컴퓨터 PC가 보급될 때 보다시피 하드웨어, 인프라, 유틸리티 회사들이 초기에는 고속 성장을 하거든요. 지금 국면이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엔비디아가 이제 어제 주가가 뭐 폭등을 안 했다고 실망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되게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엔비디아에 이어서 최근에 이제 암의 미국 나스닥 시장으로의 상장 예정 소식도 저희가 월무부를 통해서 전달해 드렸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나스닥으로 왜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기업들이 이게 원래 그 런던에 상장돼 있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런던 증권거래소가 패닉을 하는 게 좋은 영국 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가고 왜냐면 이제 금융의 메카니까 그래서 시장이 커서 더 많은 투자가들이 투자를 할 수 있고 더 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암은 IT 네. 그 반도체 디자인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영국보다는 미국에 상장하면 그 회사의 펀더멘털 가치를 더 잘 이해하는 투자가 및 애널리스트가 미국에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을 할 때 American Depository Shares ADR이라는 그런 식으로 원주를 놔두고 그거에 해당되는 그 증서를 이제 미국에서 거래하는데 실제 TSMC ASML 우리가 잘 아는 그 반도체 기업도 대만 네덜란드 회사인데 이제 ADR 형식으로 미국에 상장돼 있고 한국 기업 중에는 포스코 홀딩스가 옛날에 이렇게 ADR을 발행해서 미국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앞서가죠. 그래서 한국도 우리 그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ADR을 발행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SMC도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할까? 그러니까 그러게요. 글로벌 무대에 나가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ARM 상장 이슈들이 보통 이제 상장을 하면 그 제가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보통 그 상장된 기업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 실적은 10Q라고 하고 연례 보고서는 10K라고 하죠. 근데 이제 상장 그 더큐먼트는 F1이라고 해요. 그래서 F-1. 그래서 이제 쿠팡도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 이제 상장을 했고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주관사 리스트를 제가 다음 페이지에 보여줄 텐데 한 30개가 그러니까 그 상장 관련된 증권사가 30개가 넘어요. 너무 많은데 아마 그 관심 있는 기관 투자가들하고 1대1 미팅, 그 로드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해서 회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수요 예측을 합니다.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예전 가격을 정하는데 아직 발행 규모 그다음 예전 가격이니까 밸류에이션이죠. 그다음에 그 뭐 삼성전자도 들어왔으면 하고 엔비디아도 들어왔으면 하고 코너스톤 인베스터라고 이제 앵커되는 투자가들이 좀 있을 텐데 아직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모르는데
지금 이제 소프트뱅크는 얼마 전에 지분을 사고 팔아서 640억 달러, 그러니까 85조 원 정도 시총을 희망하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과거 1년치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퍼가 100배가 넘는데 엔비디아를 우리가 25배, 30배에 사는데 이거를 100배에 살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많은 이익의 대부분은 스마트폰, 지금 이제 모멘텀이 꺾인 스마트폰 디자인 관련된 거에서 그렇게 성공을 자신할 수는 없고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상장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바클레이, 영국의 바클레이, 그다음에 미국 회사 고먼삭스, JP 모건, 그다음에 일본의 미즈호, 이렇게 이제 뭐 영국, 미국, 일본의 대형 증권사를 이제 주관사로 하고 그 밑에는 그 한 20몇 개의 공동 주관사, 그러니까 언더라이터들이 있는데 너무 증권사가 많이 관여가 되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IPO가 소프트뱅크가 원하는 것만큼 잘 되지는 않겠다. 그리고 이제 F1 서류를 들어가서 보면 제가 어제 조금 들어가서 봤는데 쿠팡도 그랬고 보통 그 서류가 한 250페이지쯤 됩니다. 국내에도 뭐 사업 보고서가 뭐 한 200~300페이지씩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은 이런 그 상장 관련된 서류는 항상 리스크 관련된 요소가 제일 앞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제가 빨간 박스를 친 리스크 팩터가 한 60페이지쯤 됩니다. 네. 이런 리스크를 알고 투자를 해라.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리스크를 지고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가들도 우리가 똑같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화제가 되는 게 암도 중국 리스크를 되게 강조를 했어요. 상당히 큰 리스크고 특히 미중 관계, 영중 관계가 악화가 된다면 비즈니스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근데 실제 엔비디아도 그 실적 발표를 할 때 자기네가 따로 그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 리스크가 뭐 당연히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고 여기서 미국 정부와의 관계 여러 가지를 따지면 여기서 또 추가로 우리 비즈니스, 중국 비즈니스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엔비디아도 특별히 그거를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거꾸로 놓고 보면 중국 리스크는 엔비디아도 그렇고 암도 있다고 이제 보이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보면 삼성, SK 하이닉스도 뭐 중국 비즈니스 하는데 당연히 리스크가 있죠. 네. 항상 이제 저희가 기업 분석을 하는 내용을 이야기 드릴 때 이남 교수님께서 그 리스크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정리 딱딱 해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도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정리를 대신 해주시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내가 생각하는 기업의 장점,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정말 기업의 리스크적인 부분을 늘 체크해 두시고 이런 것들이 언제든 영향을 주가에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도 소비 관련된 기업들 실적 발표 굉장히 많았고 주가도 엇갈렸는데 소비 관련한 기업 중에서 허쉬. 근데 허쉬가 좀 많이 오르긴 했었죠. 그동안 뭐 계속 뭐 몇십 년 동안 우상향을 보였죠. 그러니까 허쉬 우리 초콜릿 만드는 회사가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네. 시총이 한 60~70조 원쯤 됩니다. 근데 지난 뭐 5년 10년 보면 연 한 15% 이상 수익을 안겨준 뭐 엄청나게 좋은 회사인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초여름부터 해서 주가가 한 20% 이상 빠졌어요. 한 270달러가 넘었는데 지금은 220달러. 그래서 퍼가 두세 달 전만 해도 27, 8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필수 소비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콜릿은 이제 항상 먹는다. 이제 그래서 필수 소비재인데 좀 과도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22배, 23배. 어떻게 보면 이제 합리적인 수준으로 왔는데 네. 이제 큰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분기 실적 발표되고 최근에 나오는 게 너무 초콜릿 값을 많이 올려서 그 소비자들이 이거 초콜릿 한 두세 개 살 것을 이거 뭐 너무 비싸서 한두 개만 사고 아껴서 먹고 그러니까 물량이 지금 이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에도 작년보다 초콜릿 값은 허쉬 기준으로는 값이 한 8% 올랐는데
물량 판매량이 한 3-4% 빠졌어요. 이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것도 올린 있죠. 거지만 좀 더 올렸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 영업이익률은 조금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실제 가이던스를 주는데 하반기에 상당히 소비자들의 저항이 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이제 미국에서 가령 50만 달러를 어제 이제 7.2% 모기지 금리가 찍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아는 분이 6% 초반대 얼마 전에 50만 달러 정도 모기지를 빌렸는데 한 달에 한 3,000불 이상 갚습니다. 미국은 이제 50년 모기지 이런 건 없어요. 한국 같이. 왜냐하면 갚아야 되니까. 한국은 네. 갚지 않을 걸 가정을 해서 50년짜리 진짜 매도할 모기를 걸. 둬서 내 능력보다 큰 집을 사게 만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버블을 만드는 잘못된 정책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은 계산을 철저히 해서 그 사람의 현금 흐름을 놓고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50만 달러를 빌렸으면 잘 나가는 프로페셔널 직업이 있는 사람도 한 달에 3,000달러 이상 갚고 네. 자동차 그 오토 파이낸싱을 받으면 그것도 한 8,900불 갚으면 그것만 해도 4,000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가서 최근에는 보면 그 자동차 파이낸싱 관련 연체가 우리 막대 그래프 보여주시면 연체가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것을 자기도 알고 주위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고가의 차, 자동차 사는 걸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초콜릿뿐만 아니라 자동차, 많은 소비자 제품이 코로나 이후로 20-30% 가격이 오름으로써 소비자들이 이제는 네. 조금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게 우리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아마 매크로 경제 성장 GDP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소비자로서 제가 또 초콜릿도 좋아하고 과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느끼는 게 너무 비싸요. 일반적인 저희가 먹고 뭐 컵라면이나 이런 이제 식품 대용으로 식사 대용으로 먹는 것보다 비싼데 비싸면도 불구하고 가격을 이렇게 뻔뻔하게 올릴 수 있는 건 사실 아이들이 또 사달라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이거를 안 사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최근의 가격에 대한 상승은 앞으로 소비자들에 있어서의 저항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하반기에 허쉬의 실적에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심층 인터뷰 함께 나눠봤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